옆구리 찔러서 절 받은 격이 됐는데요.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해온 얘기는 이제 테크놀로지와 현대사회의 관계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등장함으로써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인간이 어떻게 달라지고 소위 이른바 바람직한 인간상이 또 어떻게 달라지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문자가 없었을 때는 가장 기억력이 가장 많은 사람이 권력이죠. 그 나이 많은 사람들. 그러다가 이제 문자를 사용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계산 능력, 문자 능력, 소위 영어, 수학 잘하는 능력 이런 걸 따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디지털 시대쯤 되면은 이제는 그런 계산 능력이나 이런 능력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게 이미 있는 것을 해석하거나 인식하거나 설명하는 능력이 아니라 아직 없는 것을 떠올리는 능력, 이른바 상상력이라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그 인류가 어떤 역사를 밟아왔는지 그거를 갖다 간단하게 한번 요약을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그 테크놀로지 쉽게 말하면 문자를 사용할 때, 그 다음 이미지를 사용할 때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 시대에 이런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대중문화에서 예를 들어 여러분 아마 그거 아실 거예요. 허경영 현상 이런 거 있죠. 이게 도대체 왜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아마 같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지금 이론적인 부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빌렘 플루서라는 사람의 피상성 예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직은 여러분들 읽기엔 조금 어렵겠지만은 나중에 꼭 읽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책이고 디지털의 철학적 특성, 디지털 문화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로서는 거의 유일하면서도 수준 있는 책이니까 빌렘 플루서라는 사람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할 얘기는 그 사람의 이론에 바탕을 두어가지고 약간 제가 변형시킨 거예요. 자, 옛날에 인간하고 동물하고 다른 점은 뭐죠? 동물은 자연의 품속에서 살아가지만 인간은 뭐예요? 자연에서 떨어져 나오죠. 떨어져 나와서 자연을 자기와 다른 것으로 인식하고 자기와 대립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자연과 싸우는 가운데 오늘날 우리가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속성들을 다 획득한 겁니다. 말을 하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제작 능력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철학에서 existence란 말이 있어요. 뭐예요? 뭐라고 번역돼요? existence. 뭐예요? 존재 또는 실존. 그렇죠. 그래서 철학에서 보통 존재는 그냥 being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existence 그냥 실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존은 being과 다른 게 뭐냐면 being은 그냥 이 배 벌리고 존재하는 상태예요. 근데 실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그 규정에 맞게끔 인간이면 인간답게끔 그렇게 존재하는 거. 참되게 존재하는 방식이 실존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는 방식은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x란 말은 뭐예요? 바깥이죠. 시스턴스는 뭐예요?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의 실존은 결국 뭐예요? 바깥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무엇의 바깥에? 당연히 자연의 바깥에. 그때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사실은 탈존이에요. 자연에 벗어나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과의 관계를 설정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동물과 달리.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화해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중간에 끼워 넣어요, 뭔가를. 그 끼워 넣는 것을 보통 중간 미디죠. 그걸 갖다 미디어라고 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미디어라는 것은 뭐 텔레비전, 영화 이런 것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 인간의 도구 같은 게 다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땅을 직접 파지만 인간은 뭘로 파요? 삽을 가지고 판다든지 포크레인으로 파죠. 그래서 중간에 끼워 넣는 거죠. 그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미디어는 뭐였느냐? 사람들이 세계를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 속에서 자기 위치를 파악하는 그 방식을 보통 상징 형식이라고 그러는데 뭐 예술, 종교, 철학 이런 게 바로 그 상징 형식이에요. 그때 최초의 미디어가 바로 이미지였습니다. 보세요. 뭐가 강조됐어요? 가슴하고 엉덩이가 강조됐죠. 뭘 말하는 거겠어요, 저게? 다산이겠죠? 왜?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종족의 재생산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들게 되면 정말로 여자들이 더 많은 애를 낳고 애를 더 잘 기를 거다. 라고 믿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주술적 사고방식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세계를 아직 정복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이런 세계의 모상을 만들어요. 세계의 그림을 만든 다음에 이건 내가 그린 거고 만든 거니까 내가 조작할 수가 있잖아요. 정복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세계를 이거를 지배하는 모상에 대한 지배가 뭐로 이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대한 지배로 이어진다라고 그냥 주관적으로 믿어버리는 거. 그걸 흔히 우리가 말하면 주술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주술이 성립하려면 주술적 사고방식이 성립하려면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전제 조건이 가상의 원인이 현실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걸 만들면 가상이죠? 이게 현실에 정말 여자들이 더 많이 애를 낳는 그런 사태를 낳는다.
이런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다음 돌아가는 거 어디 갔냐? 이건가? 어디 이건 것 같다. 그럼 안 웃어요? 구석기 시대 여자들이 정말 이렇게 생겼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그 여자는 뭐냐면 구석기 시대 이상이지 구석기 시대 현실이 아닙니다. 왜? 그 당시에 이렇게 영양 상태가 좋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자는 당시 여성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기 홈페이지에다 그 사진 올릴 때 결코 리얼리즘을 지향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사진 있잖아요. 그게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 이상이에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세수할 때 거울로 보는 그 쌩얼, 그게 여러분들의 현실이며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고 참고 살아야 되는 진리입니다. 그게. 굉장히 크죠, 넓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넣는 거, 이미지를 끼워넣는 거는 요즘이랑 옛날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다음을 보세요,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런 건 많이 그리게 되면 뭐가 생겨요? 동물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알타미라 동굴벽화나 라스코 동굴벽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건 예술이 아니에요. 저건 사람들이 뭡니까? 오늘날처럼 감상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화가 있는데,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처음에 백인들이 자기 땅에 나타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이 백인들 중에 일부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들판에 나와가지고 스케치북을 딱 갖다 놓고 들판에 나와서 버펄러를 막 스케치를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인디언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인디언들이 몰려갔어요. 백인 부족으로. 부락으로 몰려가가지고 항의하기를, 당신들이 자꾸 그림을 그려가니까 들판의 들소가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인디언들 사이에서는 가상과 현실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 거예요. 가상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그려가니까 없어진다. 인과관계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 하냐면 상상력이라 해요. 가상과 실제를 막 넘나드는 능력을. 반면에 백인들은 구별하죠. 아니 내가 그림을 그리든 말든 이게 늘거나 주는 건 아니다. 분명히 구별하죠. 그걸 흔히 우리가 이성적인 합리적인 분별력이라 해요. 딱 나눠놓죠. 그러니까 똑같은 버펄로의 그림이지만 들소의 그림이지만 인디언들한테는 그게 주술이에요. 하지만 백인들한테 이미 그게 뭐예요? 주술이 아니라 예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벌써 문명화 단계로 넘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주술을 해도 주술이 사실 주관적 믿음은 줬을지 주관적인 만족감은 줬을지 몰라도 객관적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없죠. 왜? 주술은 흔히들 말하는 미신이거든요. 효과가 없다는 걸 사람들이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그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좀 전까지는 뭐였습니까? 이미지들로 메꿨잖아요. 매개했죠. 그래서 이 이미지들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런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또다시 멀어져요. 그럼 또다시 새로운 미디어가 필요한 겁니다. 그때 등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문자예요. 텍스트. 처음에 텍스트도 그림으로 시작됐다가 점점 이제 뭐가 돼요? 이런 이제 텍스트로 변해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자를 쓰게 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그림으로 하던 걸 글자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림을 사용하는 사람들하고 글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사고 방식이 달라요. 아예 사고 방식이 다른 겁니다. 아까 그 선사시대 사람들, 그 문자 이전에 그 선사시대 사람들 사고 방식은 뭐였습니까? 상상력이었죠. 근데 뭘 위한 상상력이에요? 주술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세계 사고 방식은 주술적 상상력입니다. 가상과 현실을 막 넘나드는 거예요.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초상 만들어서 막 화살로 쏘고 이런 게 그 사람들 사고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 문자 문화가 등장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주관적으로 실현시키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실현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자연의 현상을 관찰합니다. 그럼 반복되는 게 있죠. 그 패턴들 그걸 법칙으로 확정해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음에 또다시 뭐가 온다? 봄이 온다. 이러면 이제 농경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측하고 대비하고 때로는 그걸 이용해서 자연의 진행을 바꿔놓을 수도 있죠. 극복해 나가고 이게 이제 문명화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문자와 더불어서 문자 문화는 바로 합리적인 분별력 있죠. 이성적 사유, 그러니까 철학과 과학의 사유 이게 바로 문자 문화적 사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보죠. 이런 게 이제 문자 문화들인데 사실 문자 문화는 굉장히 등장한 지 오래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문자가 있는 문화하고 문자가 없는 문화하고 그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루리아라는 사람이 러시아 혁명 직후에 필드웍을 나갔는데 러시아 혁명 당시에 러시아에는 농촌 공동체 중에서 문자를 아직 접해보지 못한 마을이 있었대요.
거기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거든요. 인터뷰를 한 결과 완전히 이 사람들 사고방식이 문자 문화에 있는 사람들하고 사고방식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뭐 예컨대 여기 시계가 있죠. 또 둥근 시계가 있고 동전이 있고 하늘에 달.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올려요? 뭐가 떠올라요? 동그라미가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그게 보여주잖아요. 못 떠올려요. 그 다음에 그냥 뭐 어떻게 하냐면 시계는 잘 맞는 게 좋고요. 뭐 달은 역시 추석해보는 게 좋고요. 돈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뭐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그 추상 능력 같은 게 없습니다.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이런 겁니다. 북극 지방에 사는 곰들은 모두 색깔이 하얗습니다. X라는 지방은 북극 지방이거든요. 그럼 X라는 지방에 사는 곰은 무슨 색일까요? 우린 그 3단론법이 이랬다. 근데 그 사람들은 머리를 극작하되 글쎄요, 제가 색깔이 하얀 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말하는 뭐 데피니션을 내리거나 정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문자 문화적인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문자는 뭐 몇천 년 전에 발견됐잖아요. 하지만 문자 문화가 인류가 문자 문화로 접어든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부터냐면 아무리 멀리 잡아도 1500년경부터예요. 그때 뭐가 등장해요? 뭐예요? 1500년경에 뭐가 등장해요? 인쇄술.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문자라는 건 소수의 사람들만 읽고 쓸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 문맹이었거든요. 그래서 인쇄술이 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뭡니까? 책들을 값싸게 막 보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봤자 당시에 구텐베르크 당시에 저 독일 전역에서 독일어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의 수가 22,000명이었다 그러더라고요. 22,000명. 한정이 돼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전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양피지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양피지거든요. 이 양피지. 예? 예?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 거, 파피루스는 그렇다 치고 양피지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챕터죠. 아니 그 복음에서 한 권. 성경 66권 중에 한 권. 그걸 갖다가 양피지 적으려면 양이 12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필사를 다 해야 됩니다. 복제를 하려면. 우리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는데 목사님이 시키나 봐요. 성경 베껴 쓰기를. 근데 66권 베껴 쓰는데 1년이 걸려요. 이러니까 제한이 돼 있죠. 근데 인쇄술은 뭐가 되는 겁니까? 딱 한 판 짜놓으면 그걸로 몇백 권, 몇만 권씩 찍어대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양피지가 아니잖아요. 종이에다 찍으니까 값싸니까 막 대량 보급할 수가 있는 거고. 여러분 아마 또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역사가 500년 된 겁니다. 구텐베르크 때부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의 동대문 밀리오레 같은데요. 거기 가면 전국에 옷장사들이 옷대로 오잖아요. 그래서 책대로 오던 데입니다. 그게 이제 500년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얘네들보다 300년 앞섰죠. 근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인쇄술이 크다는 영향을 끼치지 못했을까요? 네? 그렇죠. 한문 때문에 한문. 왜냐? 한문은 인쇄 활자 한 조를 갖추는데 3만 자거든요. 근데 영어는 몇 자예요? 24자죠. 영어 같으니까 영어로는 소규모로 출판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제가 돼야 안 돼요. 못합니다. 오늘날 인터넷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통제를 못하니까 이게 변방에서 막 들고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중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그런 효과를 냈지만 한국에서는 3만 자거든요. 한 조에. 그렇다면 인쇄 그런 자본을 갖춘 유일한 주체는 당시에서 국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소통이 어디에 커뮤니케이션이 국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전복적이거나 혁명적이거나 뭐 이런 변혁적이거나 이런 효과를 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죠. 이게 이제 당시 인쇄술들입니다. 근데 이제 문자 문화도 하면서 이제 뭐가 시작돼요? 흔히 문자가 등장한 시대를 무슨 시대? 무슨 시대라 그래요? 무슨 시대? 문자 그럼 뭐예요? 무슨 시대? 역사 시대죠, 그렇죠? 그럼 문자 없는 시대를 무슨 시대? 선사 시대. 그럼 문자 요즘 또 다시 없어지죠? 여러분들도 글 올리면은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다 긴 글 올리면 욕 먹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다 긴 글 올리면은 아주 정성스럽게 써서 한번 글을 올려보세요. 그러면 제일 먼저 붙는 쪽글이 뭡니까? 스크롤 압박. 두 번째 뭡니까? 누가 세 줄로 요약해줘요, 이거. 세 번째는 참 좋은 글입니다. 물론 읽진 않았습니다만. 요즘 여러분들 다 이제 이미지로 소통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시대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역사 이후의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죠. 그럼 선사는 뭐예요? 역사 이전이니까 프리 히스토리고. 그러면은 역사 이후는 뭐가 돼요? 포스트 히스토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역사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그다음 역사 이후 사람들의 의식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게 이제 어떻게 다른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직은 우리가 역사 시대에 있어요. 역사는 문자 문화 시대죠. 텍스트는 두 가지 이질적인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알파벳이고 또 하나가 뭐예요? 넘버예요. 숫자. 그렇죠?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 항상 여러분들 알파벳과 숫자를 교차해서 쓰죠, 같이. 그래서 문자 문화 초기는 역시 알파벳 권력입니다. 신학자들의 권력이고 철학자들의 권력이고 정치가들의 권력이 이랬단 말이죠.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게 알파벳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17세기부터 이제 뭐냐면 그 권력이 자연과학자들한테 넘어가요. 왜냐? 사람들이 더 이상 이제 자연을 옛날에는 뭐 했습니까? 선사시대 사람들은 자연을 그렸죠. 만들었죠. 그 다음에 문자문화 사람들은 자연을 기록했죠. 알파벳으로. 그런데 문자문화 후기에 가면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연을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알파벳으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수로 계산해요. 그게 이제 자연의 수학화가 일어납니다. 17세기부터.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 현상을 설명하는 권력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인문학자들이 아니라 자연과학자들한테 넘어가요. 네. 요즘은 뭐 제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뭐죠 세계 뭐랄까 우주의 시초라 그러나 근원 탄생에 대해서 뭔가 가설을 갖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그러겠죠 이제 인문학자들이 그런 가설을 내놓으면 이제 미쳤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뭐가 달라졌냐면 18세기만 해도 칸트는 태양계 행성에 관한 가설을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칸트 라플라스 가설이에요. 태양계가 먼지들이 막 도는 가운데 중력에 뭉쳐가지고 오늘날 태양계가 형성됐다. 이런 가설들을 철학자들이 낼 수 있었는데 요즘 철학자들이 그런 제 탔다가는 이제 미쳤다는 소리를 듣죠. 확 넘어가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 자연을 갖다 수로 바꿔놓는다는 게 의미가 뭐냐면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자연을 가지고 자연에 기술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자연을 수로 바꿔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하다못해 운하를 판단하든지 별로 썩 좋은 기술은 아니지만 누구처럼 무식하게 운하를 판단할지라도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를.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는 풍성하게 해주고요. 여기는 널찍하게 해주고, 여기 조금 높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 뭘로 만들어야 돼요? 수치화해야 돼요. 몇 센티, 몇 밀리, 유량, 수량, 다, 강폭들 다 완벽하게 수치화해야지 테크놀로지가 들어가서 뭘 바꿔놓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알파벳으로 기록하는 한 인간이 세계를 정복하고 개조하는 가능성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하려면 완전히 다 수로 다 바꿔놔야 되는 겁니다. 수치로. 그렇다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런 거예요. 아날로그 자연은 연속량이거든요. 모든 게 컨티뉴이티로 다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디지털은 0과 1 그러잖아요. 0, 1. 하지만 보통 논리는 그러니까 0과 1로 나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른바 또 4G 논리라는 거 있죠.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중간. 이게 바로 아날로그는 되게 이렇게 연속량이거든요. 근데 반면에 수는 뭐예요? 단속적이에요. 딱딱 끊어집니다. 1, 2, 3, 4, 5, 6, 7, 8, 9, 10 딱딱딱딱 디스컨티뉴이티죠. 불연속이란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이란 말이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디지트, 손가락이라는 뜻이에요. 솜을 세는 거죠. 그런데 이 손가락을 가지고 세 개다 딱 갖다가 대면은 세 개는 연속량인데 손가락은 뭐예요? 디스컨티뉴이티죠. 불연속이죠. 그러니까 손가락과 손가락 틈으로 세 개가 빠져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 개를 남김없이 수로 번역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극복을 해야 돼요. 쉽게 말하면 자연을 수학하기 위해서는 자연의 연속량과 수의 불연속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17세기에 발명된 겁니다. 뭐냐? 여러분들이 수학 시간에 배우는 미분하고 적분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뉴턴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쓰는 건 뉴턴 게 아니라 라이프니츠 걸 쓸 겁니다. 라이프니츠.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발견하는 겁니다. 무한히 붙여나가고 무한히 이제 잘려나가는 이런 거죠.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원래 디지털 이미지는 뭐예요? 모자이크잖아요. 픽셀이죠. 그래서 불연속이란 말이죠. 근데 아날로그 사진은 연속이죠. 그런데 이 디지털 모자이크도 예컨대 픽셀 500만 픽셀 정도로 가게 되면은 육안으로 구별이 안 돼요. 연속량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거랑 비슷한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라이프니츠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로써 이제 자연을 수학화하는 방법이 발명됐다는 건 인간이 자연을 정복할 수 있는 이론적인 전제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이제 자연을 정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실제로 그렇게 된 거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그 미분적 문제 풀 때는 연필 딱 주면 한 5분이면 풀리지 한 문제. 그럴 겁니다. 5분, 10분? 그렇게 기껏해야.
근데 문제는 정말로 삶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딱 푸는데 시간이 꽤 많이 걸려요. 예를 들어가지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죠. 그랬더니 일본에서 요격 미사일을 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북한의 미사일을 따라가면 요격 미사일의 궤적을 구하시오 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연필을 던져준 다음에 계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 계산 안 끝날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론적 전제 조건은 그때 마련됐어도 17세기에 마련됐어도 이게 실질적인 진짜 실질적인 뭐랄까 실천적인 조건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려야 된다. 뭘 기다려야 돼요? 뭐가 나와야 돼? 뭐요? 뭐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돼요? 누가 계산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예요? 컴퓨터라는 거예요. 1950년대 들어와야 완전히 그 가능성이 이제 실현되는 겁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들도 계산의 문제점을 알았어요. 당시만 해도 이미. 그러니까 이거 십진법 계산법입니다. 뭐 파스칼 이런 사람들이 만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라이프니츠가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확대가 어딨냐? 이게 확대인가? 내가 달라가지고 내가 쓰던 거랑 달라서 이건 것 같다. 라이프니츠의 메달인데 라이프니츠가 뭐냐면 0과 1, 즉 이진법을 발명한 사람이죠. 이진법을 발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이프니츠 이게 신의 창조 비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그 어떤 복잡한 수도 0과 1로 다 표기 가능하다. 이게 바로 신의 창조 비밀이다. 왜냐하면 신은 무로부터 세상을 창조했죠. 만물을. 그러니까 무가 0이에요. 만물이 1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레아티브 엑스니 이거야말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다 그럴 때 그 말씀이라는 게 이 디지털 코드가 아니겠느냐 이런 사고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만 해도 이제 뭐랄까 라이프니츠가 근데 재밌게도 뭐냐면 동양 사람들에 대한 열등의식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17세기만 해도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 굉장히 동양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특히 중국에 대한 열등의식이. 왜냐? 사실 18세기까지만 해도 영국 애들이 중국에 왔을 때 팔아먹을 게 없었어요. 왜? 영국에 있는 건 중국에 다 있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에는 영국에 없는 게 있어요. 그러다 가다 보니까 을이 자꾸 빠져나가잖아요. 무역 역조가 되니까 그걸 갖다 하기 위해서 아편을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나고 이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왜 놀랬냐면 특히 이진법이잖아요. 대단하죠, 이거? 오늘날 우리 컴퓨터 문화의 기초가 된 게 이진법 아니에요. 근데 이게 중국에는 이미 있었던 거예요. 몇천 년 전에 그것도. 그게 뭐냐? 우리 태극기에서 왜 감건이 괴상도 있죠, 왜? 이겁니다, 예를 들어. 그래서 이게 일로 이어진 거는 그게 1이에요. 이어진 건 1이고, 끊어진 거 있죠? 이게 0입니다. 이어진 건 또 다시 1이고, 요거는 자릿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냐면 1 곱하기 2의 0승 더하기 끊어졌죠? 0 곱하기 2의 1승 더하기 이어졌죠? 1 곱하기 2의 2승은 결국 뭐야? 1, 0, 4, 5. 이게 이제 선교사들이 보내준 편지를 봐서 이런 자료를 딱 보고 얘가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은 중국에 보면 요순임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순임금하고 성경에 나오는 노아랑 원래는 형제다. 막 이런 식의 황당한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보면 웃기지만 그 다음에 비교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하고 우리를 비교해보면 유럽인이 중국인보다 잘하는 건 하나밖에 없다. 그 뭐냐? 전쟁 기술이다. 그러면 왜 중국인들은 전쟁 기술을 발달시키지 않느냐? 그들이 그건 테크놀로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중국 사람들은 평균 수준이 평균 사람들의 덕성이 그리스도와 같아서 원래 전쟁을 싫어한다는 거. 뭐 이런 식의 뻥 이렇게 완전히 과장된 중국에 대한 환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이제 바로 이진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니 중국은 왜 이진법 몇천 년 전에 만들어 놓고 왜 그럼 별볼 일이 없었느냐? 간단합니다. 서양 애들은 이걸 가지고 뭘 만들냐면 컴퓨터를 갖죠. 중국 사람들은 아까 저거 있잖아요. 저걸 가지고 점을 쳤어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한테 세계란 뭐냐라고 하면 이게 세계예요. 아까는 뭐예요? 원시인들이 만든 거는 우리가 금방 인식 가능했죠. 아, 저거 여자구나. 저거 들쏘구나. 그 다음에 텍스트를 글로 써도 아마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면 투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책, 소설 읽으면 떠오르죠, 막 머릿속에. 이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이게 세계거든요. 굉장히 추상적이죠. 뭔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냥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이라 그러는데 뭔지 몰라요. 내가 펄 때는 알았는데 퍼놓고 나서 잊어버려서 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뭐 이런 겁니다. 운동 방정식 뭐 이런 거였죠. 이런 게 세 개예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연과학자들이 자연이란 뭐냐? 그럼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 자연이라는 것은 방정식의 총합 끝. 기상학이란 뭐냐?
기상청 컴퓨터에 아마 슈퍼컴퓨터에 방정식이 입력돼 있을 거예요. 거기 변수들 있죠. 변수들에다가 각 지역에서 수집한 그 기상 자료들 있죠. 그 집어넣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태풍의 진로가 탁 나오거나 아니면 강수, 강우 확률이 탁 나오거나 그 예측치를 높여나가는 거예요. 좀 더 정교하게. 그것에 불과합니다. 결국은 방정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연은 결국 방정식의 총합이다. 이런 사고 방식들. 이게 바로 이제 그 문자문화 후기입니다. 문자문화 후기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문자문화가 이제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건 뭐냐면은 칼 막스예요. 칼 막스라는 사람이고, 칼 막스라는 사람이고 여기 공산당 선언이에요. 저게 텍스트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칼 막스 이걸 찬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문자 문화 있죠. 문자 문화의 마지막 세대가 저 같은 386 세대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완전하게 영상 세대입니다. 완전하게 영상 세대니까 사고 방식이 달라요, 우리랑은.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 역사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역사 의식이라서 역사라는 것은 피억압자의 그 기억을 오늘날에 기념하고 그다음에 미래에 해방된 사회를 위해서 우리가 자신을 현재를 희생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진지하죠. 근데 요즘 여러분들한테는 어때요? 역사가 뭡니까? 그랬더니 사극의 배경 아닌가요? 미래가 뭐예요? 그러면 SF의 배경이죠. 굉장히 가볍다는 거예요. 진지한 거 싫어하고. 왜냐하면 역사의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때는 시간이 선형적이었어요. 책을 읽을 때는 우리가 계속 이렇게 나아가야 되잖아요. 한 방향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때만 해도 시간이 선형적인데 여러분들은 아마 선형적이지가 않을 거예요. 비선형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때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놓친 거 있잖아요. 못 봐요, 그거. 영화 개봉해서 못 봤죠? 그럼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뭐야? 아무리 못 보는 것이라도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면 클릭하면 바로 나오죠. 그러니까 흘러간 과거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정치인들이 뭐 잘못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욕먹고 끝났거든요.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정치인들이 뭐 하다 잘못하잖아요. 그럼 비슷한 잘못하는 정치인이 있잖아요. 그 걔 기사가 뜨면서 밑에 링크가 걸려요. 그럼 그걸 딱 가서 또 욕먹어요. 가끔가다 저도 이제 동영상이 돌아다니는데 어떤 걸 보면은 와 쿨 끝내줘요 막 이러는데 5년 전, 6년 전 게. 그 다음에 그것도 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영원한 현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선형성이 무너지고 이런 것들은 역사 이후의 문제예요. 언제부터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면 1950년대부터 아마 그게 벌어졌을 겁니다. 왜냐? 1950년대 가정으로 뭐가 들어와요? 텔레비전이 들어오죠. 라디오가. 쉽게 말하면 신문이 아니라 신문은 사람들이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은 사운드와 이미지죠. 라디오는 쉽게 말하면 들리고 보이는 거예요. 수동적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정보를 얻으려면 들리고 보여요. 이게 바로 이제 영상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쇄 매체가 아니라 인쇄 매체는 산업혁명적인 거잖아요. 근데 텔레비전은 뭐야? 인쇄가 아니라 전자 매체죠. 아날로그긴 하지만. 그러다 오늘날 아날로그가 이제 뭘까지 왔어요? 디지털까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완벽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도 이제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샬 맥루한이라고 알 거예요. 그 유명한 미디어 이론가 있죠. 미디어는 메시지다. 그 사람 얘기가 미디어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미디어에서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아니라 미디어 자체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신문을 읽던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구텐베르크 은하의 종언을 얘기합니다. 즉 1950년대부터 이미 인쇄 문화, 활자 문화는 이제 종언을 고하고 영상 문화 시대가 왔다. 이 영상 문화는 이미지의 시대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운드입니다. 구술. 여러분들 인터넷도 글 쓰지만 사실 그게 뭐야? 문어체가 아니라 무슨 체다? 구어체죠. 대화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사람들이 문자 문화 이전에는 사람들이 글을 몰랐기 때문에 말과 그림으로 소통했잖아요. 그럼 비슷해진 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문자 문화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문자 문화의 위기라는 건 뭐냐면 텍스트가 세계를 보여줄 수 있다. 텍스트가 인간과 세계를 매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런 겁니다. 현대인의 심리를 알고 싶으냐? 그러면 뭘 읽으라 그래? 누구의 소설? 현대인의 심리 소설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를 읽어라 그랬잖아요. 현대인의 심리를 알고 싶으면 도스토옙스키를 읽어라. 옛날엔 그랬단 말이죠. 왜? 책이고 세계니까 세계를 알고 싶으면 뭘 읽어야 돼요? 책을 읽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뭐라고 그러냐면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알 수 있는 도스토옙스키를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현대인의 심리가 아니라 도스토옙스키의 심리다. 이렇게 돼요. 못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은 386 세대들은 자본주의를 알고 싶어서 자본론을 읽었어요. 칼 막스. 그래서 그 자본론이 자본주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곧 멸망할 거야. 사회주의가 세상에 올 거야. 이랬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1989년에 망한다는 자본주의는 안 망하고 사회주의가 줄줄이 망하는 거야. 근데 이제 총격을 받은 거지. 아니 왜 이렇게 세상에 책대로 안 갈까?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자본론이 보여주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본론을 읽고 알 수 있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마크스의 생각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회의적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책이 세계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이제 책이 세계를 보여줘요, 못 보여줘요? 못 보여주죠. 그러면 자연과학 같은 경우는 자연과학은 어떠느냐?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연과학이 무슨 모상처럼 세계가 진짜 그런 것처럼 생각하는데 자연과학이 주는 세계상들 있죠.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그냥 가설들이에요. 가설들이고 일종의 모상입니다. 모상이 아니라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세계가 이렇다고 여러분이 투사를 해놓고 그걸 다시 끄집어서 그게 세계의 모습이냐 착각한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불과 15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라 믿었잖아요. 뉴턴 때는. 그렇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이르러가지고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다라는 것들. 공간은 휘어지고 시간은 늘었다 줄어들었다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완전히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도 그럼 왜 그랬냐면은 뉴턴의 틀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연현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 틀 가지고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는 뉴턴이 세계상이다. 뉴턴의 세계상이 정말 세계다라고 믿었는데 그게 세계의 상이 아니라 모상이 아니라 하나의 모형에 불과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모형,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아인슈타인 모형일 수도 있고 누구 모형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언젠가 지나가다가 뭔가 설명할 수 없는 현상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또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투사한 거라는 겁니다. 투사해서 다시 끌어들이는 것.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알파벳도 그렇고 넘버도 그렇고 뭐예요? 세계를 매개하는데 뭐 한 거예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벳과 넘버가 보여주는 것은 세계 자체가 아니라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해석을 보여줄 거고,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투사, 그걸 보여줄 뿐이지 있는 그대로 세계를 보여주는 건 아니다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때 이제 또 다시 인간과 세계의 관계를 텍스트로 매개했는데 이게 이제 실패를 하니까 또다시 세계와 인간의 관계가 멀어졌죠. 그때 등장하는 게 뭐냐면 또다시 이미지가 등장해요. 또다시 이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막스 시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시대 끝나고 어디 갔지? 이건 재밌죠. 막스는 알파벳으로 돼 있고 아인슈타인은 숫자로 돼 있죠. 이게 최초의 컴퓨터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최초의 컴퓨터들이 나와서 1950년대부터 이제 그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얘기부터 해봅시다. 또다시 이미지를 우리가 갖게 됐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 디지털 이미지는 뭘로 이루어졌죠? 단위가? 그걸 뭐라 그래요? 뭐로 이루어졌어요? 작은 점. 몰라요? CG 같은 거 그 작은 단위,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 해요? 픽셀이라고 그러죠? 픽셀은 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인류가 밟아온 과정들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조각상에서 시작했죠. 조각상 몇 차원이에요? 3차원이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벽화였죠. 벽화는 몇 차원이에요? 2차원이죠. 그 다음에 텍스트였죠? 텍스트는 줄이잖아요. 몇 차원이에요? 1차원이죠. 그 다음에 디지털은 뭐예요? 점이죠. 이건 몇 차원이에요? 0차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다시 이미지 시대고 또다시 사운드 시대다 할지라도 그걸 제2차 영상문화라고 부릅시다. 제2차 영상문화는 문자가 없었던 시절에 1차 영상문화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글자 그대로.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옛날에는 세계가 있었죠? 세계의 그림을 그렸잖아요? 이 그림을 가지고 사람들이 풀어서 문자를 했죠? 이 문자를 가지고 또다시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디지털 이미지들은 그 바탕에 뭐가 깔려있냐면은 알파뉴메릭 코드가 깔려있어요. 문자 숫자로 그리는 그림이에요. 문자가 없던 시대가 아니라 문자로 그리는 그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매트릭스 영화 보셨죠? 사람들이 세계로 알고 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예요? 문자열이죠. 그게 현대 상황의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자가 없는 사람은 그림을 못 그려요. 알파뉴메릭 코드를 모르는 사람은 프로그램을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문명자는 글자를 못 읽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이제 글자 못 읽는 사람 없죠? 다 보고 다 읽어요. 미래의 문명자는 뭐냐면 그림을 못 읽는 사람이에요. 미래의 문명자는 글자를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문명자는 글자로 그림을 못 그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글자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프로그래밍일 수도 있고요. 프로젝트를 기한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슨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뭔가에 설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는 상형 문자 능력이라고 해요. 텍스트 위에 이미지가 얹힌 거죠.
요 상형 문자 넣는 겁니다. 옛날에는 뭐 많이 중요했습니까? 텍스트죠. 그러니까 영수만 잘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 오히려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저건 뭐냐면은 텍스트라는 건 이미 있는 것을 설명하는 능력이지만 이미지는 아직 없는 걸 떠올리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번박하게 얘기하면 지금 뭐랄까 실리콘밸리 같은 데서는 R&D도 하청을 줘요. 누구한테 주냐면 인도, 중국, 한국 이렇게 줘요. 자기들은 뭐냐, 뭘 연구할지 떠올려요. 근데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거. 돈 들여면 대충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밑으로 내려버립니다. 왜냐하면 인도, 중국, 한국에 가면은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하는 애들 있잖아요. 프로그래밍 잘하는 애들 많거든요. 걔들한테 하청 주는 겁니다. 그럼 자기들은 뭐하냐? 뭘 프로그래밍 할지를 떠올리고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지 디자인만 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 보세요. 완전 예술가죠. 딱 남들이 막 물건 딱 만들면 탁 갖고 그다음 한마디 딱 하죠. 근데 버튼을 없애보는 게 어때? 딱 한마디예요. 그 이제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밑에서 이제 기술자들은 솔루션 찾아야죠. 디자이너는 다시 디자인해야 되죠. 막 이런 거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이미지 텍스트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한 가지 질문만 남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점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문자도 매개하지 못하는 걸 갖다 이 점이 어떻게 매개할 수 있느냐?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지금 점이라고 하는 건 픽셀만 얘기했는데 넓은 의미에서 점을 뱅이라고 한번 해서 우리 빅뱅 이론할 때 뱅 알죠? 빅뱅 할 때 뱅자를 취해봅시다. 이 뱅을 비트라고 해봐요. 비트. A는 애톰, N은 뉴런, G는 지인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현대 21세기 과학의 가장 21세기 가장 특징적인 과학들의 상태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뱅은 이제 비트죠. 우리가 지금 뭐랄까 컴퓨터 그래픽 이런 것들 다 이런 산업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톰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원자력. 그 다음에 또는 나노 있죠, 나노 분자 단위에서 이런 거라든지 뉴런 뇌과학. 그 다음에 저건 유전자 조작 이런 거잖아. 쉽게 말하면 옛날에 과학의 연구 단위가 점점 내려가서 모든 생성 단위 있잖아요. 모든 존재의 생성 단위로까지 내려가서 연구 단위가. 거기서 끝났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 기술의 조작 단위도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런 기술은 창세기적 기술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적 기술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트를 예를 들어볼게요. 아날로그 사진도 옛날에 합성했죠. 아날로그 사진 같은 경우에는 합성한 금방 차이가 드러나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아날로그 사진의 생성 단위는 감각 물질의 아주 미세한 입자거든요. 은입자예요. 그러니까 연속이란 말이죠. 그런데 조작 단위는 뭡니까? 칼과 가위잖아. 오려 붙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워낙 투박하죠. 그러니까 차이가 나니까 금방 봉합선이 보입니다. 오려 붙인 자국에. 근데 디지털은 어때요? 이미지 생성 단위도 픽셀이고 조작 단위도 뭐예요? 픽셀 수준에서 조작하잖아요. 그럼 완벽한 조작이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 법정에서는 사진이 증거물로 인정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도 벌써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신정아 누드 사건 알아요? 신정아가 누드 사진을 문화일보에 발표했는데 명예훼손을 걸었죠. 근데 이제 입장이 달라요. 신정아는 합성이다 그거예요. 나 그런 적 없다. 문화일보는 합성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법정에서 못 밝혀내요. 왜냐? 디지털 사진도 합성을 하게 되면 밝혀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확대하거나 축소할 거 아니에요. 신체 크기를 맞춰가지고. 그럴 경우에 이제 배열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림 A와 B의 디지털 배열이 달라지니까 그걸 가지고 합성한 건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 상태에서 한 번 더 스캔하면 끝이에요. 그 다음은 그건 밝혀낼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림하고 사진이 다르잖아요. 그림은 없는 것도 막 상상해서 그릴 수 있지만 생생함이 떨어지죠. 사진은 뭡니까? 생생하죠. 살아있는 것처럼. 근데 문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피사체가 있어야 되죠. 근데 CG는 어때요? 공룡. 피사체가 없는데도 사진처럼 갖다 놓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자면은, 아톰이라는 게 사실 에너지를 뭘로 만드는 겁니까? 물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세계 창조 과정이니까 에너지가 물질로 전환하고 물질이 에너지로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세계 창조의 과정을 인간이 시뮬레이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다음 나노 같은 경우에는 나노 물자를 조립하게 되면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질이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운 물질이. 없었던 물질이.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은나노니 무슨 나노니 그러는데 우리가 실컷 먹고 이런 거 쓰고 그러다가 한 30년쯤 후에 또는 10년쯤 후에 알고 보니까 그게 성면만큼 위험한 물질이었더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자연적인 물질들은 다 그러니까 진화 과정 속에서 위험성이나 안정성이 입증되어 왔잖아요. 근데 이건 우리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럼 그런 위험성이 있죠. 뉴런 같은 경우도 이제는 막 그 연구가 되고 있는데 뉴런 같은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 있죠. 뉴런하다 그다음에 뭐 나노 컴퓨팅을 이용하게 되면 이제 컴퓨터가 지금 선형적이에요. 이렇게 아직은 플로우 차트 있죠. 왜 쭉 내려가다가 yes, no 그럼 no 하면 돌리고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인간의 뇌는 그렇게 안 움직이거든요. 망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저런 걸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인간의 뇌처럼 작동하는데 정말 똑같이 작동하는데 용량은 뭐예요? 무한대죠. 처리 속도는 뭐예요? 무시무시하죠. 그럼 그자가 뭐가 되는 겁니까? 신이 되는 거예요. 매트릭스에 보면 나오죠, 이렇게. 이런 거 보면. 그런 섬뜩한 게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뭐야, 뉴런 연구대에서 항상 뇌사의 상 같은 걸 자극 단위로 해요, 자극. 점이 이제 도스처럼. 몰수부에 또, 뭐, 도스 하는 것처럼 이걸로 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바타 보셨어요? 3D? 보셨죠? 그건 사실 얼티밋 디스플레이가 아직 아니거든요. 왜냐면 아직도 망막적이에요. 망막적이에요. 즉, 가상을 망막에 비춰놓고 그걸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은 트럼프 레이어를 하죠. 아직도 눈속임입니다. 근데 진짜 얼티밋 디스플레이, 궁극적인 디스플레이, 최고의 디스플레이, 마지막 디스플레이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매트릭스에 보면 사람들 여기다 칩 꽂았죠. 여기다 전기자극을 보내서 여기 뇌 속에서 이건 뇌속임이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그 눈먼 사람들이 안경을 끼고 이렇게 가게 되면 뇌 신호를 보내서 흑백의 흐릿한 영상을 보는 정도예요. 그래서 자세히는 못 보고 그냥 약간 장애물을 피할 수 있을 정도는 돼요. 근데 재밌게는 뭐냐면 100년 전에 최초의 텔레비전이 나왔을 때 최초의 텔레비전 영상의 정체가 바로 뭐였냐면 흐릿한 흑백의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100년 만에 뭐가 HD급 갖고 있잖아요. 어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인, 유전자를 섞게 되면 이제까지 존재하지 않은 새로운 동물 종이 나와요. 키메라라 그러죠. 아마 염소와 양, 키메라. 이때 나중에 사진 볼 겁니다. 또는 양과 소의 키메라 있죠. 해놓으면 뭐냐면 양처럼 털도 없고 소처럼 고기. 인간이 뭐랄까 새로운 종을 창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계적이 된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이미 있는 것을 뭐가 있습니다. 이미 있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이 중요했다면 지금 뭐야? 아직 없는 걸 꿈꾸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가요? 생각해 보세요. 스노피를 복제라 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복제 개라 그러는데 스노피는 개의 그림도 아니고 개의 사진도 아니에요. 스노피는 그냥 개예요. 그렇죠? 복제인데.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옛날하고 다른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세계가 주어진 것을 라틴어로 뭐라 하냐면 데이텀이라 그래요. 다툼. 더 PP형입니다. 더 기분이에요. 세계가 주어진 것이었다면 이제는 세계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걸 팍툼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하는 흔히 팩트라는 것의 어원이죠. 세계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세계는 오브젝트였거든요. 객관적으로 주어진 거였죠. 근데 이제는 주체적으로 인간이 만들어가는 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가 더 이상 오브젝트가 아니에요. 그럼 옛날에 인간은 뭐였습니까? 오브젝트였을 때 인간을 뭐라고 불렀어요? 세계는 객체였을 때 인간은 뭐였어요? 주체죠. 서브젝트였죠. 이것도 이제 설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세계가 더 이상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 상관자, 서브젝트라는 것은 세계를 반영하고 인식하고 재현하고 이런 주체였잖아요. 그럼 뭐 아니냐? 그럼 뭐냐면 세계를 아예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이제 요즘 그런 주장을 하는데 옛날에는 인문학이라는 게 세계의 해석학이었잖아요. 이제는 그냥 인문학이 이제 세계의 제작학이 되어야 된다 이런 거. 세계 제작학이 되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서브젝트였는데 옛날에는 문자 문화 때마다 인간은 서브젝트라 그랬죠. 그러면 이 영상 문화 시대, 새로운 영상 문화 시대의 인간은 그게 아니라 자기 꿈을 앞으로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앞으로 접두사 있죠. 뭐예요? 앞으로에 해당하는 앞 P 프로죠. 그다음에 던지다. 캐스트 말고 젝트 그렇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프로젝트. 옛날에 인간이 서브젝트였는데 이제는 뭐가 된 거야? 프로젝트형 인간이. 아까 서브젝트형 건 영수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젝트형 인간은 그게 아니라 뭐예요? 상을 떠올리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없었던 상을 떠올리고 그걸 갖다가 뭐예요? 텍스트 능력이 있잖아요. 문자 숫자 능력. 이게 엔지니어링이거든요. 기술을 통해서 실현시키는 사람이에요. 꿈만 꾸는 게 아니라 그 꿈을 실현시키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프로젝트라는 거죠. 기획으로서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기획으로서의 인간.
그러니까 이런 능력을 흔히 뭐라 그러냐? 우리가 바로 이제 기술적 상상력이라 그래. 테크노 이미지네이션. 아까 원시인들 그걸 뭐라 그랬습니까? 주술적 상상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은 주술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안 됐죠. 근데 우리는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로 뭐가 돼요? 현실이 됩니다. 왜? 우리한테 뭐가 있어요? 주술 대신에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부류의 인간들을 죄송합니다. 완전히 다른 부류의 그 인간들을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미래는 이제 생산도 그렇고 생산의 단위가 엔지니어들과 아티스트들과 인문학자들의 삼각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져요. 영화는 그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시나리오 이런 거. 이 사람이 인문학적이잖아요. 문학이잖아요. 그 다음에 카메라 웍이라든지 CG라든지 뭐 3D니 뭐 이런 것들, 스페셜 이펙트 이런 것들은 엔지니어링이죠. 거기다 미장센, 미장깨 들어오는 거 있잖아요. 뭐 배치 뭐 이런 것들. 그건 바로 예술이, 조형예술이잖아요. 이 세 개가 결합된 게 영화였다면 최근에는 아마 이제 컴퓨터 게임이 그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세 부류의 합력으로. 근데 이건 판타지 산업만이 아니라 최근에 제품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아이팟 같은 거 한번 보세요. 아이폰 같은 거. 원래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테크놀로지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요? 디자인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격시 뭐가 중요해요?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해요. 컨텐츠로 제공되는 이런 것들이죠.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는 따로따로 놀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 공학을 한다 그러면은 공학을 한다 하더라도 인문학과 예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예술을 한다 하더라도 테크놀로지를 알아야 돼요. 왜? 지금 뭐 디스플레이 기술들이 뭡니까? 3D 뭐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대중들이 막 컴퓨터 게임에서 이미지가 인터랙션을 하거든요. 근데 인터랙션 하는 작품을 만들려면 최소한 하드웨어 디자인과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이제 예술가들도 그랬더니 기술가 뭘 알아야 돼? 인문학을 알아야 되는 거고. 인문학자들도 역시 세계가 저렇게 바꿔가는데 옛날처럼 세계를 해석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인문학이 세계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학을 알아야 되고 또다시 뭘 알아야 되고 예술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역시 한 사람이 다 할 수는 없죠. 물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특히 드물 겁니다. 자기가 어떤 거라든지 간에 인문학 분야를 반드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계가 이제 어떻게 변해갈지 한번 보죠. 세계가 어떻게 변해갈지 이미지를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조금 날아가라. 아, 이게 아닌데. 쭉쭉 가보자, 좀 더. 네, 여기만 봅시다. 자, 제가 하는 얘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사고방식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선사시대 때는 사람들이 신화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신화적인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그러다가 문자문화 시대 때는 무슨 사고방식을 가져요? 합리적인 이성적 사고방식을 갖죠. 그러면 이제 역사 이후 시대는 뭐냐?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요. 아까도 생각해보자. 우리가 기술적 상상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상상력은 원래 프리히스토리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기술은 누가 개발한 겁니까? 히스토리 사람들이 개발한 거잖아요. 그게 종합이 되는 거죠. 그거 마찬가지로 이 사고방식 속에서 이게 결합이 되는 게 나타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옛날에 사람들이 신화적이고 설화적이고 이런 뭐랄까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면 상상력을 갖고 있었다면 최근에 그게 이제 복원이 되는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미신이 아니라 뭐랄까 옛날에 가상은 가짜였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로 착각해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은 진짜 가상을 꿈꾸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뭐가 돼요? 진짜가 돼요. 그러니까 옛날과 같은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상상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그건 뭐랑 똑같냐면은 이미지도 똑같아요. 19세기까지 대표적인 이미지는 회화였어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그린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거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대표적인 이미지는 뭡니까? 사람이 서로 직접 그린 게 아니라 사진이에요. 그 다음에 시네마입니다. 그러니까 포토와 시네마야. 기계로 찍은 거. 21세기는 바로 뭡니까? 21세기에 주도하는 이미지는 CG예요. 컴퓨터 그래픽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 게임입니다. 이게 이제 미래를 지배한다는 거죠. 근데 재밌게도 아까 얘기했듯이 CG 안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죠. 왜? CG는 회화처럼 상상력이 뭐랄까 피사체가 없는 것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사진처럼 마치 있는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죠. 이런 거. 그러니까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상력과
팩트가 막 섞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팩션이란 말 들어보셨죠? 뭡니까? 픽션에다 뭘 더한 거예요. 팩트를 더한 거. 이런 게 왜 나오냐면 이런 현상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기 보이죠? 초상입니다. 아주 전형적인 초상이죠. 사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존재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했느냐? 드로잉을 합니다. 몰라. 사람을 그려요. 그 다음에 그걸 갖다 소조를 떠요. 소조를 떠요. 조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그걸 사진으로 찍어요. 그 다음에 그걸 와이어 프레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카메라를 갖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 얼굴을 찍어요. 그래서 찍은 그 피부 있잖아요. 그걸 스킨으로 입힙니다. 그 와이어 프레임에다. 그래서 딱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게 이제 뭔가 섬뜩하죠. 이게 우리 그 디지털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이 증거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예.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냐면 또 회화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같아,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몰라요? 반고흐잖아요. 여러분, 포토리얼리즘이라 그래요. 어떤 그림들 보면, 첩클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림 보면, 언뜻 보면 사진이거든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건 포토리얼리즘이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진을, 카메라를 찍어요. 그다음 필름이 나오잖아요. 그 필름을 갖다 투사를 합니다. 프로젝터로. 캔버스에다 투사를 해요. 그럼 캔버스에 이미지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 포토리얼리스트인가. 기법은 비슷하잖아요. 굉장히 사진처럼 생생하게 그리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진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고어는 사진을 남긴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오늘날 우리가 아는 사진은, 고의 얼굴은 뭘 통해서 아는 거예요? 소위 자화상을 통해서 아는 거잖아요. 물어보니까 하나 남겼대요. 딱 하나. 남들하고 섞여 찍은. 근데 문제는 그 사진 속의 고 얼굴은 우리가 아는 그 얼굴이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왜 자기 찍다 보면 이제 자기 사진인데 자기 아니게 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딱 하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이 사람은 보니까 뭐처럼 만든 건가? 피사체가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만들었죠. 이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다음을 한번 봐요. 재밌는데 어디 갔더라? 왜 안 가냐? 이거구나. 미안. 이건 링컨 대통령 이런 거 알겠죠? 이건 어떻게 만들었냐면 링컨 대통령 흑백 사진이 존재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이게 2m, 3m씩 올라가는 큰 그림이거든요. 해상도 차이가 나잖아요.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비디오를 빌린대요, 잔뜩. 영화를 보다가 엑스트라 중에서 링컨 닮은 사람 다 뽑아놓는 거야, 캡처. 그래서 그걸로 프레임을 짜요. 그 다음에 사진기를 돌아가 다니면서 그 탑골 공원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들 많이 모이잖아요. 거기서 이제 주름만 찍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스킨으로 딱 입혀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은 컴퓨터를 사용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다 붓으로, 손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붓도 사용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핀셋? 뭐 이런 거. 이쑤시개, 핀셋, 철사, 이런 걸로. 아주 섬세하게 그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 역시 뭡니까? 피사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링컨이 이렇게 포즈를 취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나가면은 이제 이런 겁니다. 누구예요? 예, 근데 마릴린 먼로인데 나이가 많이 들었죠. 60세의 마릴린 먼로입니다. 예, 마릴린 먼로는 젊어서 죽었으니까 60세가 될 수 없잖아요. 60세의 마릴린 먼로. 이걸 사진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이런 거.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피사체가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뭘 증명하고 증언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했는데 별로 이제 그게 중요시 여겨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읽어보죠. 스키모토 히로시. 어때요? 헨리 8세입니다. 그 유명한 왕. 그죠? 그 부인이 6명이고 부인 중에 둘은 처형당하고 그 다음에 이혼을 하기 위해서 세장가를 가기 위해서 종교를 하나 창시한 영국 성경회를 창시하고 그걸 위해서 토마스 모어라고 있죠. 유토피아 쓴 사람. 그걸 반대하는 토마스 모어를 처형시킨 그자입니다. 살아 돌아와 봤죠. 정말 생생하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 배우를 갖다 썼을까?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사진인데 뭘 한 거냐면 옆이죠. 왁스 인형이에요. 왁스 인형을 찍은 겁니다. 근데 정말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럼 뭐랑 비슷하냐면 제가 어렸을 때도 플라모델 같은 거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딱 만들어 놓은 다음에 보면 장난감이란 거 알잖아요. 근데 멀리 떨어가지고 망원경으로 딱 보면은 진짜 전쟁 장면을 내가 스파이가 돼서 훔쳐보는 듯한 렌즈가 이렇게 실물감 있게 나타나게 만들어주거든요. 이 사람이 렌즈의 그 힘을 이용한 거죠. 딱 보면 정말 실물처럼 나타나는데 원래는 왁스 인형입니다.
그럼 이 왁싱이랑 도대체 뭘 보고 만든 거냐? 헨리 18세면 뭡니까? 헨리 8세면 뭐예요? 1500년경, 뭐 1600, 요때 사람 아니에요. 몇백 년 전. 그러면 한스 홀바인의 그림을 보고 만든 거. 이걸 보고 만든 거. 그러니까 사실 피사체가 없는 거죠. 근데 마치 뭐처럼 나타나요? 사진처럼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즘 이미지의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특성들을 한번 보죠. 언캔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미지가 뭐냐면은 사실은 아까 그렇잖아요. 어떤 게 가짜잖아요. 복제인데 근데 이게 복제가 그냥 복제가 아니라 개의 그림이나 사진이 아니라 그냥 개일 때 좀 섬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 복제하는데 여러 개 하나 있는 거야. 나랑 똑같은 놈이에요. 섬뜩하죠. 그래서 이제 빌렌 플루스라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해상도의 차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상이 현실만큼 딱딱해지고 실제적으로 변하고 현실은 가상만큼 유령스러워질 것이다. 그래서 그 유령스러운 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언캐니하다 그래요. 언캐니, 섬뜩한 거 있죠? 그래서 컴퓨터의 언캐니, 로보틱스의 언캐니 밸리라는 개념인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로봇을 갖다 인간한테 호감을 주게 만들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로봇을 가능한 한 인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호감도가 늘어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휴먼 라이크니스가 늘어나면 점점 호감도가 늘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쭉 늘어나다가 정말로 로봇이 너무 사람하고 똑같아지면 그때는 섬뜩해져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마네킹 잔뜩 있는데 탁 가면 혼자 있으면 지금 그렇죠? 그러면 뚝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로봇이 인간하고 전혀 구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다시 올라가요. 그러니까 어떤 섬뜩함의 구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왜 그러느냐? 여기 여러 가지 이론인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런 로봇은 시체를 연상시킨다는 거야. 사람 시체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지만 어딘가 다르죠. 어디 근육이 좀 굳어 있거나 색이 좀 다르잖아요. 아주 섬세한 차이지만 그게 섬뜩함을 주거든요. 죽음을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점선 있죠. 점선이 그 로봇이 또 움직일 때예요. 더 심해지죠. 플럭추에이션이 더 심하죠. 호감도 팍 늘어나는데 떨어지는 것도 더 떨어져 바닥까지 가죠. 시체보다 무서운 게 좀비.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리 마사이가 1970년대에 뭐냐면 저쪽 꼭대로 가려고 하지 마라. 왜? 가다 보면 어디에 빠져요? 여기 빠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요거 있잖아요. 사람하고 사람을 닮았을 때 또한 사람하고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렇게 로봇을 만들어라. 그래야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게 이제 언캐니 밸리 개념이거든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런 로봇이에요. 이런 로봇이 이제 언캐니한데 잘 모르시겠죠? 하나 보세요. 어때요? 이런 여자가 여러분들이 밤에 12시에 방에 들어가서 불 딱 켰는데 이런 여자가 어서 오세요 이러는 거야. 사고 싶으세요? 이거 안 사고 싶고 섬뜩하죠. 이게 이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CG 문제는 좀 이따 하고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이 정도는 괜찮죠. 사람하고 닮았지만 확실히 구별되죠? 아시네요. 이 정도로 만들라는 겁니다. 아니면 여기서 훨씬 더 가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걸 정말 예쁘게 만드는 사람인데 이걸 꽃미남처럼 꽃 로보틱스라고 있어요. 플라워 로보틱스라 타츠야마치라는 사람이거든요. 어때요? 예쁘죠? 이게 화동 로봇이에요. 결혼식에서 꽃 갖다 주는 로봇이에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살아있는 사람보다 더 아름답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나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어때요? 이게 바로 언캐니 밸리라는 겁니다. 언캐니 밸리라는 거거든요. 일본에서는 되게 이게 로봇에서 문제가 돼요. 로봇에서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로봇을 만들 때 사람하고 닮은 로봇을 안 만들어요. 기능성 로봇 만들거든요. 청소 로봇 이런 거. 일본에서는 꼭 안드로이드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일본에서 문제가 돼요. 근데 미국에서는 거꾸로 어디서 문제가 돼요? CG에서 문제가 돼요. 왜냐? 일본은 애니메이션 경향이 달라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사진을 닮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만화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1초에 7프레임 돌립니다. 그냥 딱딱딱딱 끊어지고, 그 다음에 뭐랄까, 얼굴도 막 이렇게 옛날에는 이렇게 찍찍칠하게 막 변해요. 이렇게 대충대충 가려서 만화라고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근데 미국은 달라요. 이미 디즈니 시대부터 1초에 24프레임, 영화처럼 24프레임 돌렸어요. 많은 경우에 배우를 실제로 찍은 다음에 그 필름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도 로토스코프인가 뭐 이런 거. 그런 걸 하기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근에 또 CG가 등장해가지고 폴라익스프레스니 베오울프니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섬뜩함이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언캐니 밸리는 넘어갔고 대구대학교에서 다시 언캐니로 가자. 자, 이게 이제 폴라익스프레스거든요. 이 영화. 저메키스 감독의. 사람들이 이 영화를 보고 나가지고 근데 애들이 왜 이렇게 섬뜩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때요? 유령 같죠, 이게? 제 눈 좀 봐요. 애들 보고, 아유, 뭐 이렇게 다 유령 같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설명하다가, 그때 사람들이 이제 70년대 로보틱스에서 나온 그 언캐니 밸리 개념을 다시 끄집어낸 거예요. 저 뒤에, 특히 저 여자의 뒤에 봐봐. 완전 귀신이죠? 이런 거고. 그나마 여기서 제일 잘 어울리는 캐릭터가 누구였냐면 얘거든요. 얘 열차 위에 사는 유령. 걔는 원래 유령이니까. 유령스럽게 보이는 게 더 어울리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때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여기다 센서를 달잖아요. 사람들이. 실제 디지털 액터에 센서를 달는데 센서는 뭐예요? 불연속이죠. 근데 사람 전체는 뭐예요? 연속이죠. 그 간극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함이 있어요. 예컨대 로봇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얼굴 근육이 만약에 100개다라고 하면 로봇은 머슬 이퀴벌런트라 해서 모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10개로 만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100개로 연출하는 걸 10개로 연출하는 거. 아무래도 어색하죠. 거기서 섬뜩함이 나오는 거네. CG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섬뜩함이 나오는데 특히 뭐가 문제였냐면은 이게 센서를 다는데 눈에다 박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제대로 안 하니까 이게 딱 보면 눈이 비어 보이는 겁니다. 해골바가지처럼. 동공이 비어 보이는 거고. 그래서 그 문제를 처리한 게 베어울프예요. 베어울프는 안과 가면 여러분 시력 측정할 때 눈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걸 이용해서 눈동자 움직임까지 재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는 게 이제 이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때는 이제 요거는 뭐냐면 확실하게 인간을 닮았지만 인간은 확실히 구별되죠. 그래서 굉장히 호감을 줬던 캐릭터입니다. CG도 이렇게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애들 안 그렇죠. 저메키스는 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제 드디어 이거예요. 굉장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실사랑 비슷해졌죠.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아직도 섬뜩함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카메라로 찍은 사람은 구별이 돼요, 분명히. 뭔가 얘네들은 어떤 알 수 없는 어둠에서 나온 이렇게 유령 같다는 느낌을 줄 겁니다. 그게 CG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언캐니한 특성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것도 엄청나게 발달, 아바타 보셨죠? 아바타는 아직은 확실히 이제 처음에 딱 볼 때 그 괴물 보일 때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좀 더 지나 보니까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감정이입이 되기 시작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DVD판에는 아예 뭡니까 배드씬까지 들어간다는 거니까 사람들이 거부감을 안 느끼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언캐니 밸리를 거의 극복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섬뜩하죠. 근데 저메키스가 계속해서 리얼하게 가다가 갑자기 오면 거꾸로 돌아온 것 같아요. 섬뜩합니다. 근데 이게 섬뜩함이 잘 맞아 떨어져서 이번에 왜냐하면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잖아요. 크리스마스 캐롤 이야기 자체가 섬뜩하죠. 그러니까 잘 떨어진 거고 이것도 보면은 이게 누구냐면 누구야 이름이 뭐더라? 그 사람이거든요. 비슷하죠. 근데 확실히 약간 과장을 했죠, 약간. 그러니까 리얼하게 한다기보다 약간 만화에 가깝게 해서 이걸 오히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이 언캐니가 이게 뭐가 생겼냐면 이제 사람들한테 취향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 옛날에는 CG를 보게 되면 아직 어색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PC방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박지성이 막 골을 넣고 와 이러더라고요. 걔골 넣나 보다 하는데 뭔가 좀 이상하게 딱 보니까 이거 게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어색해요, 좀 뭔가 이렇게 어딘가 어색한 게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는 시네마의 시대거든요. 우리 텔레비전 걸 시네마를 보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뭘 보고 자라요? 컴퓨터 게임을 보고 자라요. 거기 그런 이미지에 대한 취향이 생겨버려요. 그게 아날로그보다 모자라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건 새로운 아름다움이다 이렇게 느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굳이 극복하지 않고. 그래서 예를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언캐니에 대한 취향이 생깁니다. 애들이 이런 거 좋아하죠. 엽기 이런 거 좋아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잠깐만요. 여기. 하나 더 갈까요? 어때요? 이게 CG예요. 에밀리 프로젝트라서 2008년에 나왔거든요. 근데 에밀리라는 유명한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찍고 그걸 갖다 그대로 CG도 했는데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디지털 액터들이 나오는 겁니다. 앤젤리나 졸리가 나오는데 그 여자는 그걸 연기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사실은 극복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아까 그 간극 있잖아요. 완벽하게 극복한 겁니다. 이번에도 아바타에서 실험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옛날에 여기다 이 센서만 달았잖아요. 근데 이번에 뭘 달았어요? 아예 카메라를 달아서 전체를 다 훑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표정을 시뮬레이션을 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는 거의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는 사라졌다고 봐도 됩니다. 아까 그 로봇도 정말 예쁜 로봇이 있어요. 여자 로봇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뭐냐면 정말로 예뻐요. 아름다워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총각들을 위한 로봇이거든요. 아주 상업적으로. 여러분들도 보면은 대충 포기하고 그냥 아무 여자랑 결혼하는 남자들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이상을 포기하지 말고 사세요.
그래서 그런 여자를 보는데 너무 예뻐요. 근데 그랬더니 여성들한테 보여주니까 여성들도 또 그렇죠. 할 말이 많잖아요. 딱 보고 너무 끝내줘요. 근데 남자 버전은 언제 만들어줄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렇게 많이 이제 극복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CG란 무슨 특성이 있어요? 사진의 특성도 있고 뭐였어요? 그림의 특성도 있잖아요. 두 개가 섞였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CG가 뭘 닮으라 그랬어요? 계속 사진을 닮으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사진이면서 회화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엉캐니한 느낌. 그 느낌을 살리는 게 새로운 취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한번 볼까요? 로레타 룩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때요? 섬뜩하죠? 좀 더 가볼까요? 이거 어때요? 섬뜩하죠? 이거 굉장히 잘 팔리는 작품이에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잡티를 다 없애고요. 배경은 뭐냐면 이 사람 화가거든요. 그러니까 배경은 많은 경우에 자기가 그린 그림이 배경이에요. 배경으로 삼고 합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약간 눈을 약간 확대시켰어요. 좀 더. 그러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사람하고 인형하고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생물하고 무생물 중간에 있죠. 그게 바로 언캐니거든요. 무생물인데 마치 모처럼 느껴지는 거. 생물처럼 느껴지는 거. 이런 게 바로 언캐니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거기서 살아있는 거죠. 여기에 대한 취향이 생겼는데 이게 엄청나게 잘 팔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이 뭐예요? 인형 더하기 인간 나누기 2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제 취향이 생겼는데 그와 비슷하게 정말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렉 도우라는 사람이 아마 앞으로 굉장히 유명해질 겁니다. 어때요? 예쁘죠? 이건 사진을 찍어서 모델을 사진을 찍어서 잡티를 다 없애는 겁니다. 눈썹도 없앴죠. 눈썹도 싹 없애고 약간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얘는 어떤 뜻이냐면 인간이 아니라 인간과 그 사이보그 있잖아요. 왜? 로봇. 사이보그의 중간 정도. 생물과 무생물의 그 중간 정도인데 거기에 굉장히 아름다움이 있어요. 굉장히 잘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취향이 생겨요. 그러니까 frightening beauty라고 하죠. 섬뜩한 아름다움. 섬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어때요? 사실 이건 사진이면서 동시에 그림이기도 하고 인간이면서 뭐랄까 로봇 같기도 하고 이런 작품들입니다. 자, 좀 더 나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옛날에 사진이 그러면 사진은 증거물로 사용됐잖아요. 사진이 왠지 큰 힘을 발휘한 거는 과학과 연결되어 있고 역사랑 연결되어 있고 또한 보도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사진은 항상 팩트를 말하죠. 사실을 말하죠. 진실을 말하잖아요. 그럼 디지털 시대에 그럼 과학 사진은 어떻게 되며 디지털 시대 보도 사진은 어떻게 되고 디지털 시대 역사 사진은 어떻게 되느냐 한번 보세요. 먼저 역사란 무엇인가 볼까요? 자, 1850년대 미국입니다. 네. 이 사진을 갖다가 그 1850년대 사진 기술로 찍은 거예요. 그때 방식으로 인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야, 정말 1850년대 사진이 맞는데, 이렇게 보진 형태가 왜 이렇게 좋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마. 근데 재밌게도 보면 여기 뒤에 뭐가 있냐면, Just like TV라고 했죠. Just like TV. 마치 TV처럼 이런 광고. 이게 뭐냐면, 미국의 민속촌이거든요. 이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아무래도 민속촌은 현대에 만든 거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게 있잖아요. 그것만 찍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슬쩍 드러내는데 이게 허구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이게 역사라는 게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뭐가 뭔지 모르시겠지만은 여기서 시대착오 여기서는 저 의자입니다. 저게 왜냐 몬드리안 풍이거든요. 드슈틸 20세기 디자인이에요. 여기는 엔트런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는 저기 접시 위에 선글라스가 있대요. 여기 뒤에 이제 트랙터가 있죠. 여기는 closed till remodeled. 리모델링 할 때까지 닫습니다. 여기는 여기 1달러 지폐인데 당신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나가서는 뭐겠어요? 여기 노 스모킹. 이게 제일 재밌는 건데 뭘까요? 이거 보이세요? 여기 모토로라 삐삐랍니다. 이 사람의 진짜 재밌는 작품이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1850년대 흑인 부르주아 가정이에요. 당시에는 1850년대 근데 흑인 해방, 노예 해방 이전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장면이죠. 이렇게 한 겁니다.
이 흑인 부르주아 가정들의 삶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가족 소유의 목장에 탁 가서 말을 이렇게 탁 들고 있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일종 픽션이에요. 섞어버려요, 이렇게. 이게 이제 요즘 경향입니다. 또 다른 사람도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마티아스 베너 같은 사람. 아마 유명한 사진을 아실 겁니다. 이거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장이 폴란드의 그 게토, 바르샤바 게토 앞에서 유태인 대학살에 사과하기 위해서 쫙 사죄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기 한 사람이 더 보이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작가예요. 원래 없습니다. 자기가 넣었어요. 여기도 넣었죠. 자기 이렇게 체게바라 죽었는데 슬쩍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완벽해요. 이제 디지털이니까 완벽하게 조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아마 영화에서 이미 저메키스 감독이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포레스트 검프 기억나세요?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포레스트 검프가 케네디랑 악수하죠. 실제로 케네디는 역사 기록 사진이에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배우가 가가지고 악수를 해요. 얘가 이런 장면들이죠. 근데 원래는 이런 거예요. 대여기줄 케네디 자리에 딴 사람 왔다 놓고 이렇게 찍은 겁니다. 이런 거 다 됐고, 그 다음엔 좀 더 황당한 경우를 좀 보죠. 아간 하라합이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쿠바 혁명에 베트벤이 발휘했던 역할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알려진 바가 별로 없어요. 체게바라 옆에, 체게바라 아니라 피델 카스트로 옆에 그러니까 배트맨이 딱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슈퍼맨이 2차 대전 때 이제 노이슈반슈타인 성이라고 디즈니랜드 성 있죠. 디즈니랜드 성. 그게 원래 독일에 진짜 있는 성이거든요. 거기다 얘네들이 약탈을 했나 봐요. 나치들이.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약탈한, 온 유럽에서 약탈한 그 예술품들을 모아놨는데 연합군들이 다시 되찾는 장면입니다. 거기에 이제 그때 슈퍼맨이 발휘했던 공로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죠. 네. 다스베이다스가 모스크바 삼상에 의한 다스베이다스가 탁 나와요. 이런 게 이거 여러분들 하면 생각해. 문근영이 아니 뭐죠? 그 신운복이 여자라 그러잖아요. 지금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팩션이잖아요. 20년 전은 15년 전만 해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럼 역사 왜곡이라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요즘 그런 얘기 없죠. 이게 섞이는 게 일반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시간이라는 건 비선형제였잖아요. 이제는 현재가 가가 들어와서 이거 돌려놔요.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과학은 어떤가? 폰트 쿠베르트라는 사람의 작품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나갑시다. 이거 다 지나가고 이거 하나만 보죠. 뭐. 겁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프랑스에서 왜 고생물 유적이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지역에서 발견한 이제 화석이에요. 근데 뭐냐면 꼬리는 뭘로 있어요? 물고기로 돼 있죠. 머리는 뭐로 돼 있습니까? 사람으로 돼 있죠. 인어 화석입니다. 그래서 히드로피테쿠스에서 히드로가 물이죠. 그다음 피테쿠스는 이제 원숭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처럼. 히드로피테쿠스 학명까지 붙여놓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뭡니까? 그 발굴 기록까지 다 만들어요. 도큐멘테이션을 다 합니다. 이런 거죠. 발굴 기록까지 다 만들어요. 이런 거. 진짜가 아니라 가짜죠, 이제. 당연히 가짜죠. 이런 식의 그 작업을 하거나 또는 패트릭 나가탄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재밌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역사거든요. 스톤헨지 밑을 딱 보니까 벤틀리 트럭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콜로세움 밑을 딱 보니까 벤츠가 나옵니다. 벤츠. 그래가지고 사진을 찍어놓고 이렇게. 이게 이제 역사가 다뤄지는 방식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보도사진은 어떨까? 보도사진 같은 경우는 황당한 게 이게 좀 섬뜩한 면도 있습니다. 아름답죠, 굉장히. 아름답죠? 좀 더 가보잖아요? 그럼 뭐가 더 있어요, 밑에? 시체가, 탈레반 병사 시체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찍어요. 풍경화처럼 찍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닮았습니까? 꾸르베의 그림 닮았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들이 사실을 중요하기 때문에 스냅 사진들을 찍었거든요. 다다다. 빨리빨리 찍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요즘은 화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대형하고 중형 카메라를 들고 다니기. 그거 사실 전쟁터 나가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이게 회화처럼 찍습니다. 그래서 저걸 미술관에 걸어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서 한번 다음 그림 같은 거 보세요. 이런 거 보세요. 끔찍한 그림이죠. 근데 회화적으로 아름다워요. 이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사람.
사이먼 노포크라는 사람 한번 보세요. 이 사람도 그런데 이게 뭐예요? 스톤헨지 같죠? 스톤헨지 같은데 실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폭격 맞은 티하우스 건물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제 낭만주의 시절에 무슨 그 그림 같잖아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뭐랄까, 잔인한 사진인데, 이것도 보세요. 굉장히 목가족이잖아요. 여기 한 사람이 앉아서 아주 목동처럼 앉아 휴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전형적인 낭만주의적 폐허 그림의 모티브거든요. 이거 보세요. 폐허가 있고 한 사람이 탁 쉬고 있죠. 똑같죠? 이런 모티브를 찍는데, 문제는 뭐냐, 아까 그것도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당한 기념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또 한 사람은 이제 좀 더 섬뜩한 사람이 있는데, 수잔 메이젤레스라고. 아름다운 니카라과의 풍경이 있죠. 근데 가다 보면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이게 보이죠? 이게 막 하체가 있고 상체는 뭐만 남아서 척추만 남았죠. 이걸 섬뜩하게 딱 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딱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랑 비슷하냐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아르카디아에도 내가. 아르카디아는 목가적인 전원, 이상향이죠. 이상향에 있는 사람 목동들이 어느 날 무덤을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도 탁 시체. 그래서 낙원에도 죽음은 있구나. 이런 느낌, 섬뜩한 느낌이 있잖아요. 거의 이런 회화적 모티브로 그림을 만들어. 이 보도 사진이 거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디지털 사진은 더 이상 사진이 아니라 뭐에 가까워요? 회화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진사와 화가의 구별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허구와 현실에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조금만 더 빨리빨리 봅시다. 다 됐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가상현실, 증강현실 이런 거 보죠. 요즘 현실은 어떠냐면은, 여러분들은 요즘 뭡니까? 옛날에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사람들 현실만이 아니라 어디로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가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걸 VR, 버추얼 리얼리티를 가상현실이라고 그래요. 컴퓨터가 점점 작아져가지고 여러분 아이폰 들고 다니죠? 스마트폰? 그렇게 되면 그건 뭐냐?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라도. 옛날에는 가상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앞에 가야 됐잖아요. 이제는 컴퓨터가 모바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라도, 현실이 언제 어디서라도 가상과 접속해서 가상을 갖다 겹쳐놓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버스 언제 올까? 쫙 하면 나타나요. 이런 거는. 그걸 증강현실이라고 그래요. AR.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가 하나의 현실에만 살았지만 이제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뒤섞여 있는 믹스트 리얼리티, 혼합현실에 살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작업한 겁니다. 옛날에는 이건 뭡니까? 방진막이에요. 건물할 때다. 그럼 그냥 막으로 놔뒀잖아요. 요즘 여기다 뭘 집어넣어요? 그림을 집어넣어요. 여러분 건물벽을 보면 대우 같은 데 보세요. 서울역 앞에. 거기 벌써 뭐가 됐어요? 건물벽이 미디어가 됐죠.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거든요. LED 해가지고 화면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물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건가? 정보가 되는 거예요. 사물과 정보가 겹쳐지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요즘 이제 그것만 찍는 한성필이라는 작가의 사진입니다. 이게 르네 마그리트 박물관 공사장이에요. 현장입니다. 원래 이 그림은 이거죠. 실제는 이겁니다. 앞에서 참 잘 찍었죠. 여기 보면은 이게 있죠. 가로등 하나, 둘, 저기 또 하나 있죠. 셋. 그래서 이건 현실이고 저건 가상에 있는 겁니다. 굉장히 탁탁탁 이어지죠. 아주 잘 찍었습니다. 이런 식의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 보세요. 이게 트럼프 레이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벽인데 이게 이렇게 튀어나와 보이죠? 눈속임이에요, 다. 그냥 벽입니다. 평면입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런 걸 찍은 건데, 이거는 이제 아놀드 베클리의 그림을 아마 보고 베낀 것 같아요. 비슷하죠? 이런 걸 찍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금방 알 수 있죠? 가짜라는 거. 저쪽 벽을 보세요. 사실 벽인데 하늘로 저 윗부분. 트럼프 레이어, 소위 눈속임. 이런 걸 뭘 말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현실을 그냥 옛날에 현실로만 봤는데 이제는 현실에서 뭘 집어넣으려고 자꾸 이렇게 가상을 겹쳐놔요. 현실과 가상이 어우러지는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사람을 보면은 이명호라는 사람은 되게 재밌어요. 동양화 같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뭐냐면 이게 진짜 나무입니다. 포크레인 가가지고 뒤에다 막을 설치해요. 얘기 들어보니까 200만 원 된다 그러더라고요. 한번 포크레인 부르는데. 그래서 딱 찍게 되면 재밌게도 이게 바로 뭐가 돼요. 그냥 살아있는, 진짜 현실에 있는 게 어디로 들어와 버려요? 가상으로 들어버리는 거죠. 일종의 가상현실 장치입니다. 그래서 재밌게도 이 사람이 이런 작업이 프로젝트 1번이 이거고요. 이런 거고. 2번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제 증강현실 프로젝트를 합니다. 동해안에 가서 수평선을 찍어요. 파노라마로 길게. 그 다음에 그걸 갖다 3km 출력을 해요. 3km. 그래서 그걸 들고 고비 사막을 가요. 이제 고비 사막에 지평선에다 그걸 늘어놔요. 근데 680명이 필요하대요. 그 짓 하는데. 그걸 찍는 거예요. 그리고 고비 사막에 뭐가 나타나요? 수평선이 나타나죠.
이게 증강현실. 이런 작업 지금 두 번째 작업 그거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메일을 좀 보냈더니 그 다음에 이런 애 좀 재밌는 애도 있습니다. 얘는 어떤 애냐면은 아직 학부예요. 아주 똑똑한 애인데 상명대 사진과 아직 졸업도 못한 애인데 옛날 사진을 구하잖아요. 그 위치에 가서 그걸 찍어서 그렇게 딱 겹쳐놓습니다. 재밌게도 뭐냐면 위아래가 딱 윤곽에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게 이제 디아볼레인, 심볼레인이라 해요. 여러분 심볼이란 말 있죠? 상징. 원래는 그 심발레인에서 왔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와 아기가 헤어질 때는 그 청동거울을 깨요. 그렇게 맞춰놨단 말이죠. 재밌는 건 그런 사람이 지금 겁니다. 저는 칼라고 이건 흑백이고 참 억지로. 그래서 그걸 또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아웃롤이잖아요. 그 떨어지는 힘을 뭐라 하냐면 심발레인은 붙어있는 힘이고 떨어지는 힘을 디아볼레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심발레인과 디아볼레인의 힘이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조그만 애가 아주 좋은 작품 만들었고 또 하나는 조르주 루스라는 사람도 한번 작품 보세요. 여기 이레엘이라고 써있죠. 영어로 말하면 이리엘이요. 비현실적이다. 저 글자가 실제는 글자가 뭡니까? 쓴 게 아니라 저 현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착시 있죠. 아나모포시스라고 그러죠. 왜곡상을 이용해서 만든 거. 예를 들어서 얘가 이런 그림이 나오잖아요. 실제 모습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도 그래요. 다 이런 거예요. 덧칠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실제 현실을 그렇게 칠해가지고 찍는 겁니다. 사진은. 이것도 역시 뭔가 현실과 가상을 교차시키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현실에 대한 반응들을 달라진 견해들을 보여주는 거고. 이건 어때요? 이제 사람들이 신화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의식이.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신화적인 존재들 있죠. 신화적 존재들 그림으로만 존재했는데 신화적 존재들 이제 뭘로만 보여줄 수 있어요? 사진으로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야? 켄타우로스죠? 이게 바로 키메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염소와 양의 키메라야. 어때요? 근데? 잘 보세요. 옛날에는 이게 신화에만 존재했죠. 미노타우로스. 근데 오늘날은 정말 키메라를 만들 수가 있어요. 새로운 신화죠. 이런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는 이제 위는 배우고 아래는 이제 염소. 찍는데 굉장히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쫙 찍었고 시켜서 염소 이제 목장에 가서 염소를 찍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서야 되니까 염소를 화내게 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염소 막 약 올리고 그래야지 결국 쓰는 걸 찍어서 합성을 한 거예요. 이것도 하피아라는 것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데스의 이게 켄타우라라 그래요. 성형. 이카로스죠. 이게 이제 하데스의 개라고 하죠. 케르베로스라고 머리가 3개 달린 개라든지. 옛날에 이건 물론 이제 그림과 조각으로 존재했지만 그건 그림과 조각은 생생하지는 않잖아요. 사진으로 보면 정말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게 이제 요즘 시대입니다. 이게 몬테네그로라는 작가의 작품이고요. 매튜 바니도 있는데 빼고 다니엘 리만 하나 봅시다. 어때요? 요즘은 이제 동물의 종과 종 사이를 넘나들어요. 인간이. 옛날에 막 구별했잖아요. 분별력은 다 구별했잖아요. 막 넘나듭니다. 이게 이제 17세기, 18세기의 그 생리학 논문이고 관상학 논문인데 거기 나온 그림들인데 이런 것들이에요. 어때요? 다니엘 리라는 사람인데 뭐 닮았어요? 아바타 닮았죠? 똑같죠? 이 사람 무슨 작품이냐면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대만 작가거든요. 여러분들 띠가 있죠? 자축인묘, 호랑이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호랑이띠다 그러면 여러분을 딱 찍은 다음에 호랑이 띠면은 그걸 갖다 포토샵으로 호랑이 비슷하게 만들어 이렇게 호랑이랑 섞어놓은 거예요. 포토샵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진과 포토샵 작업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두 개죠. 사진사하고 화가의 그 작업이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섞인 게 됐는데 아주 공교롭게도 몰랑 똑같아요. 정말 아바타랑 지금 비슷하게요. 이게 이제 넘나드는 겁니다. 종에 이게 굉장히 신적인 기술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넘나드는 거 트랜스 영상 굉장히 많죠 요즘. 또 뭐 배우가 뭐 MC와 뭐 개그맨 완전 넘나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게 이제 다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는 이걸 하나 봅시다. 이제는 이미지가 그게 아주 현실이 됩니다. 가상의 현실이 돼요. 그래서 가상현실 이미지인데 제가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바이오 아트 중에서 in silico, in vivo, in vitro라고 붙였어요. 뭐냐면 과학자들이 흔히 쓰는 말인데 in vivo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하는 실험을 vivo라 그래요. in vitro라는 것은
배양 접시 같은 거 있죠. 또 인큐베이터라든지 아니면은 뭐니까 바이오 리액터라 그래가지고 인큐베이터가 사실 일종의 라디오 리액터예요. 그 안에서 이렇게 조직을 배양하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인비트로고요. 인실리코라는 것은 실리콘 위에다 하는 거지, 가상에서 하는 거죠. 이거 인간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가상 생명이거든요. 버추얼 크리처예요. 루이백이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재밌게도 뭐냐면 이게 이제 실제 같죠?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이 사람이 보통은 인공생명 그러면 동물의 움직임만 좀 시뮬레이션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생명의 내부 기관들 있죠. 내부 기관의 움직임까지 다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예컨대 이 생명체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약간 온도가 높은 물에 들어가면 뭘 뭐 해서 뭘 내보내고 뭐 해가지고 항상성을 유지하고 체온 유지를 어떻게 하고 뭘 또 빨아들이고까지 다 시뮬레이션 한 거면 실제로 이건 뭐냐면 거의 새로운 생명의 설계도 같은 거예요. 유전자 조작, 유전공학이 딱 결합만 되면 바로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할 수도 있는 새로운 생명의 설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죠. 로봇 설계도는 있잖아요. 자동차 설계도 있죠. 근데 생명 설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런 것들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죠. 근데 언제든지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생명체들입니다. 그 다음에 인비트로를 볼까요? 이건 반생명 예술이라 그래가지고 비트로 이건 뭐냐면 그 돼지의 연골에서 떼어난 조직을 갖다 배양 접시에서 배양하는 겁니다. 특정한 모양으로 인형 모양이죠. 저게 이제 과테말라 인형인데 과테말라 인디언들 사이에서 애들이 잘 때 인형을 딱 준대요. 그다음에 네가 걱정스러운 일 있으면 3가지를 말하면 다음날 그걸 인형한테 말하고 나면은 다음날 해결되겠대요. 그래서 그 과테말라 인형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정한 기술로 이렇게 배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술입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오고요. 아마 여러분들 이거 아실 겁니다. 바칸티 마우스라고. 이거 실제로 인간과 쥐의 키메라가 아니에요. 이건 인간이고, 이거 쥐고, 이 귀는 인간의 귀처럼 생겼지만 실제는 소의 연골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인간 귀 모양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호주의 스텔렉이라는 작가가 자기가 이제 늘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 그 귀를 떼다가 여기다 팔뚝에다 이식을 하겠다. 퍼포먼스를 하겠다고 막 기대에 들떠 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다음 한 1년 후인가 정말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그림이 바로 이제 이겁니다. 이거예요. 했죠. 이게 실제로 인간 귀가 아니잖아요. 이게 흡수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부조처럼 돼버렸죠, 이렇게. 부조처럼 돼버렸는데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또 뭘 했냐면 이 스텔락이라는 작가의 귀를 사진 찍어서 4분의 1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직을 그렇게 배양을 한 겁니다. 또 연골 조직을 4분의 1 스케일로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귀. 히에로니무스 보슈라는 사람의 작품이거든요. 거기 이렇게 옛날에 판타지가 현실이 되는 겁니다, 정말로. 이건 뭐냐면 보시면 뭘 닮았어요? 안에 들어있는 거 잘 보세요. 외투 닮았죠? 이건 동물의 가죽을 배양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반생명 아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잖아요, 아직. 근데 완전한 생명이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걸 만듭니다. 이걸 왜 만드느냐? 가죽을 얻기 위해서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하면. 모피를 얻기 위해서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죠. 이렇게 딱 배양을 해서 하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가 되면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딱 보면은 닭발 공장. 그래가지고 닭을 안 죽이고 닭발만 막 배양하는. 삼겹살 공장에서 우리나라 사람 삼겹살만 잘 먹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스테이크도 만들어요. 이게 스테이크입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먹어보니까 별로 맛은 없다고. 스테이크 배양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인비트로고요. 그 다음 인비보라는 걸 한번 보죠. 이게 최초의 예술작품인데 이 꽃이 예술작품입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왜 삐지 없는 수박 만들죠. 우장춘 박사. 그것처럼 옛날에 초기에 이미 20세기 초에 약품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었더라고요. 유전자 변형을 일으켜가지고 식물 종전을 만들어내는 게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런 게 있었고 요거는 이제 이 사람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낸 사람이죠. 제서트라는 사람인데 아이리스를 가지고 막 교배해서 새로운 걸 만들고 이걸 작품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 작품입니다. 조지아 오키프의 그림. 조지아 오키프라는 여자는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 정말 작품을 그리거든요. 이 사람이 또 가끔가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낙서를 한대요. 낙서. 그래피티. 예, 우리가 벽에다 낙서를 그래피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유전자 낙서를 한대요. 자기가 이거 만든 걸 갖다가 들판에 갖다 뿌려요.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요거는 이제 에드와르드 카츠라는 사람이 만든 꽃인데 유전자 조작 생물입니다. 이게 작품이에요.
이것도 재밌는데 이건 뭐냐면 에드와드 카츠인데 제목이 에두니아예요. 그래서 페추니아 꽃인데 뭐냐면은 꽃이 있고 요거 요 혈맥 있잖아요. 요 혈맥이 인간이 겁니다. 자기 혈관에서 뽑은 DNA를 넣어서 혈맥에서만 인맥에서만 발현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꽃에 인간 피가 쫙 뿌린 거죠. 일종의 키메라입니다. 식물 인간이죠. 근데 식물 인간이라는 게 근데 이런 거 비슷하죠.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데 이거 박테리아를 갖다가 이게 성경 구절이 있는데 성경 구절이 그 우리가 구약 성서에 보면 우리가 인간들로 하여금 하늘을 나는 것과 땅을 기는 것과 물속을 헤엄치는 걸 다스리게 하자는 구절 있죠. 그걸 갖다 뭘로 만드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을 합니다. 모르스보로. 모르스보는 점과 도와 스와 행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공백 이런 것들 하게 네 가지 경영의 수가 나온대요. 그걸 갖다 뭘로 바꾸냐면 유전자 염기서열로 바꿔요. 이걸 갖다 박테리아 속에 집어넣어요. 박테리아를 또 조작을 해요. 그래서 염기서열을 변형시킵니다. 그 다음에 그 염기서열을 따서 그걸 또 모르스보로 번역하고 그걸 또 다시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잖아요. 그럼 낱말이 바뀌어 있어요. 몇 개가. let man 대신에 let A로 돼 있죠. M 대신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죠. 그 말씀이 유전자인데 인간이 바로 그 말씀을 다시 고쳐 쓰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작품이에요. 저 토끼가 작품입니다. 살아있는 저 토끼가 작품인데 좀 낮에 보면 저렇고 밤에 불을 딱 끄면은 형광토끼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 작가들이 팔레트에다 물감을 넣고 캔버스에 색을 칠했잖아요. 요즘 예술가들은 탁 팔레트 위에다가 유전자를 갖다 놓고 동물에다 색을 칠하는 건다. 빨간색 형광여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녹색 형광까치 이런 거. 이게 바로 열대 생물 있죠. 열대 해저 생물 있죠. 해저 생물에서 뽑은 유전자를 수정란에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런 방식으로까지 가고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가상인데 뭐예요? 실제로 사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 거고. 잠깐만. 이건 또 재밌는 건데. 이거 사진이죠? 사진은 어디다 인화했냐면 이게 잔디에다 인화한 거예요. 꼭 식물이 이게 빛을 못 받으면 시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모판을 먼저 만들어서 암실에 갖다 놓고 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을 갖고 프로젝터로 딱 강하게 때리면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을 안 받는 부분을 칠해서 이렇게 쫙 새기는데.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아예 흐려지죠. 근데 어떤 약품을 이용해가지고 유전자 조작을 이용해가지고 오래 견딜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건만 맞으면 1년간 보존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살아있는 생명에다가 사진을 찍는 이런 방식이고. 자, 이건 좀 여러분 마음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인간 유전자가 섞인 동물들입니다. 진짜는 아니고 작품으로 이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피치닐이라는 사람. 엄마가 이렇게 있죠. 이런 거. 등에 보면 새끼들 박혀 있죠. 이런 거. 등에 새끼 박혀 있잖아요. 등에. 어때요? 늑대,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왜 이런 작업을 했냐면은, 원래 우리도 어제도 뉴스 보니까 그 나오더라고요. 인간 돼지 뭐 우리나라 진호가 어쩌고저쩌고 나오잖아요. 장기 20년 돼지거든요. 그런 다음에 돼지 장기를 갖다 인간한테 갖고 오면 이게 거부 반응이 생기잖아요. 그걸 없애기 위해서 돼지에다가 뭘 넣냐면 인간 유전자를 넣어요. 그럼 사실 생긴 건 돼지처럼 보이면 실제로 걔는 뭐야? 키메라라는 거예요. 얘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한 겁니다. 인간이 이걸 만들었으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만든 거죠. 이 사람이 또 호주 사람이기 때문에, 왜 호주는 이상한 동물들 많잖아요. 왜 이렇게 오리 너구리 가서 오리면서 너구리인 동물도 사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동물을 만든 다음에 박물관에 갖다 놔요. 동물원에 갖다 놔요. 로보틱스를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관객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저게 뭔가. 생전 보지 못한 동물이 이렇게 와 있는데, 그러니까 막 호주니까 또 저런 게 있을 수 있지.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그런 것들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런 이제 얘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현실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모든 게 다 달라졌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타지가 있으면, 판타지를 뭘로 만든 건 테크놀로지 중에서요? 실현시켜 나가는. 그게 뭐, 유토피아든, 디스토피아든, 아마 어떤 것도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지고, 어떤 건 신날 거예요. 어쨌든, 그게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미 세계가 달라졌다는 건 알아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